먼저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엄청난 수준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89.5%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통계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40%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에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며 아파트 가격 상승 시기에 그 대출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집니다. 즉, 부동산이 올라가면 자산 효과도 따라왔고 그 덕분에 많은 가계가 대출을 감당해왔던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거나 정체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고 더욱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져 금리 상승엔 취약합니다.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6%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경제 전망이 불안정해지면서 부동산 투자 기대감도 약해졌고 결국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계부채 증식의 주된 원인이었고 지금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대출이 괜찮았지만 이제는 주택가격이 멈추거나 떨어질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대출에 묶인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출 활용 목적의 양극화입니다. 고소득 고신용 가구는 대출을 자산으로 활용했지만 저소득 저신용 가구는 소비나 생활비 대출로 부담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즉 같은 가계부채라 해도 그 목적이 사람마다 다르죠. 특히 소득을 믿고 영끌해서 부동산에 기대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이 가계부채 안정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집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소득이 줄면서 대출을 늘렸지만 그 대출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부동산 상승장일 때 수억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많아요. 집값이 올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영진 씨는 2021년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남양주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4억 대출 6억으로 샀어요. 그는 어차피 금리가 낮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자신했죠. 그리고 그땐 모두 영끌해서 사자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이자는 2배가량 늘어났고 집값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2025년 현재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2억가량 손해 중입니다. 영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출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영끌하지 말 걸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한국판 부동산 위기의 시작입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여파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지연 씨는 코로나 직전에 수원 인계동에서 호프집을 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부분을 사업자 대출로 충당했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됐고 월 순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자는 매달 나갔어요. 최근까지 버티다가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자리를 넘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대출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해요. 빚 때문에 제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550만 명 중 60-70%가 월 순수익 100만 원 미만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폐업하려 해도 신용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가게 영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로드샵 매출이 급감했어요. 매출이 줄면 당연히 대출 이자를 갚기 힘들어지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김민정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19년에 동탄 이신도시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보증금과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죠. 동탄은 젊은 층이 많고 신도시 특유의 트렌디한 분위기라서 카페가 잘 될 거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초반엔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인스타 감성으로 꾸민 인테리어 덕에 주말엔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게다가 인근에 저가 커피점이 등장하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민정시내 카페는 위치가 구석진 편이라 발길이 더 줄었죠.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월세와 관리비 내기도 버거워졌어요. 메뉴를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 말 가게를 접었습니다. 빚 때문에 개인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과거 현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 미국 은행에서는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런 식의 투자가 성행했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9억 대출로 사서 1억만 투자하고 나중에 집값이 12억이 되면 2억의 차익을 얻는 구조였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경제가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멈추거나 떨어지는 순간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당시 미국의 전체 대출 중 80% 정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그 나머지의 부실이 전체 경제를 무너뜨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와 비슷해요. 서울에 2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이상의 대출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몇 년 뒤에 25억이 되면 좋지만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의 시작입니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가 매출이 줄었고 이자 미납이 늘어나면서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요. 최동준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2021년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11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5억, 대출 6억으로 샀어요.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이자 갚고도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월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고 설상가상으로 집값이 30%나 떨어졌어요. 매달 적자에 시달렸죠. 이자야 그렇다 쳐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최동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빚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욕심을 내지 말 걸 그랬어요. 이제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90% 수준으로 국민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 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죠. 최근 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해요.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폐업이 계속되면서 부실 채권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ESC는 2022년 지방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5억짜리 상가를 3억 대출로 샀어요. 지역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식에 임대 수익이 좋을 거야 라고 믿었죠.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 인구 유출로 임대 수요가 없었어요. 이자는 매달 쌓여갔고 결국 올해 초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손실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김수연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빚의 공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호재만 믿고 덤볐다가 큰 코 다쳤어요. 이 사례는 빚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줍니다. 개인의 실패가 쌓이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금융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1금융권은 부실 채권의 충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금융권이에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 부실이 터지면 충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게 바로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는 순간이에요. 2금융권의 부실 채권 비율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8.7%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급 대책이에요. 3기 신도시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면 2029년쯤 입주가 가능해요. 정부가 박차를 가하면 빠른 시기에 분양할 수도 있죠. 게다가 만약 분양가가 엄청 저렴하다면 예를 들어 7억짜리 아파트를 4, 5억에 분양한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분명 기회를 노릴 겁니다.
이런 정책은 한쪽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경매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 실패로 내놓는 물건들이 늘고 있죠. 경매를 잘하면 그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죠. 경매도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매년 공실률이 급격히 늘고 있죠. 특히 신도시의 경우 엄청납니다. 공급이 많았던 만큼 누적된 공실을 해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익률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권, 수요, 비용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할 시기이죠. 이럴 때 여러분은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